I got the cash in the bags. 2019년 1월 10일 사천성 팽주시 도움을 요청하는 의문의 전화가 경찰서에 걸려옵니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피투성이가 돼 거실에 쓰러져 있는 남성 2명과 여성 1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범행 도구로 보이는 흉기를 손에 쥔 남성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체포합니다. 그의 이름은 장지군. 살해된 3사람은 바로 그의 사위와 사위의 부모, 즉 사돈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추성에 양회분 2사람은 부부입니다. 이들 부부는 길림성에 있는 중학교 수학 교사입니다. 이들은 부부 교사로 이곳에서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외동아들이 1명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추삭. 추삭은 19살 때 고향을 떠나 하북성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의 여인 장유를 만나게 되죠. 추삭과 장유 2사람은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곧 연인 사이로 발전합니다. 1년 후 추삭이 장유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2사람은 결혼을 약속하죠. 하지만 이들에게 생각지 못한 난관이 찾아옵니다. 장유의 부모가 2사람의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장유의 부모는 추삭의 집이 가난하다며 저런 가난한 집안의 사람과 결혼하면 크게 후회할 것이라며 딸 장유에게 당장 헤어지라고 으름장을 놓지만 장유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장유의 부모가 반대하면 할수록 추삭과 장유 2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장유는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외삼촌이 간부로 있는 팽주 석유화학회사에 들어갑니다. 흔히 말하는 낙하산이었죠. 팽주 석유화학회사는 국영기업으로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든든한 미래가 보장된 회사였습니다. 이에 반해 추삭은 무안에 있는 작은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장유와 떨어지기 싫었던 추삭은 친구의 도움으로 팽주 석유화학회사 산하에 있는 하청업체에 들어갑니다. 가뜩이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추삭이 별 볼 일 없는 직장에 들어가자 장유 부모의 반대는 극에 달해 딸에게 당장 추삭과 헤어지라고 닥달합니다. 그러나 장유는 추삭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그와의 미래를 꿈꿨습니다. 7년의 세월이 흐르고 2015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장유의 부모는 결국 2사람의 결혼을 허락합니다. 결혼식은 추삭의 고향 동북에서 열렸습니다. 모두 2사람의 결혼을 축하했지만 장유의 부모는 부족한 추삭이 자신들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 탐탁지 않아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추삭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추삭의 월급은 6,000위안, 우리 돈 약 110만원 정도였습니다. 집안도 가난한 데다 딸보다 돈도 못 버니 이래저래 사위 추삭이 미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반면 추삭의 부모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한다니 너무 기뻤습니다. 그들은 이민폐 31만 위안, 우리 돈 약 5,800만원 상당의 돈을 결혼 준비에 보탰으라며 아들에게 줍니다. 추삭은 부모가 준 돈에 자신이 지금까지 모아둔 돈 4만 위안, 우리 돈 약 740만원과 대출을 더해 100만 위안, 우리 돈 약 1억 8천만원 상당의 신혼집을 마련합니다. 결혼식 비용 역시 추삭의 부모가 부담하는데 결혼식에 5만 위안, 우리 돈 약 900만원을 씁니다. 게다가 장유의 동생 장전무에게 5만 위안을 빌려주죠. 이 돈은 전부 추삭의 부모가 모아둔 돈이었는데 그들이 한평생 저축한 돈의 반이 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아들이 인정받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에 무리한 것이었으나 장유의 부모는 여전히 추삭과 그의 집안을 무시하며 제대로 된 인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추삭과 장유가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2017년 7월 28일 추삭과 장유의 딸 추소소가 태어납니다. 첫 소녀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양가 어른들은 손녀를 보기 위해 잠시 추삭과 장유의 집에 머물기로 합니다. 아이까지 태어났지만 여전히 사위 추삭을 인정할 수 없었던 장유의 부모는 추삭의 부모, 그러니까 사돈 앞에서도 사위에게 막말을 합니다. 심지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까지 하죠. 갓 태어난 소녀를 보면서는 말합니다. 너희 아빠는 바보야. 돈도 없고 쓸모도 없지. 이런 사돈의 태도에 추삭의 부모는 너무 화가 났지만 다퉈봐야 아들만 힘들어진다고 생각해 서둘러 고향 동북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부모 앞에서까지 자기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장인과 장모의 태도에 추삭 역시 너무 화가 나고 속상했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생각하며 꾹 참습니다. 장유의 부모는 소녀딸 추소소가 태어난 후로 소녀딸을 본다는 핑계로 줄곧 추삭과 장유의 집에서 지냅니다. 그러나 언젠가 인정받을 날이 올 거라며 최선을 다하던 추삭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추삭은 일 때문에 자주 출장을 갔습니다. 그때마다 장유의 부모는 딸 장유에게 이혼하라고 말하죠. 그러던 어느 날 추삭은 며칠 동안 다른 도시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추삭이 집에 없는 틈을 타 장유의 아버지가 딸 장유에게 말합니다. 마지막이다. 어서 이혼해. 네가 이혼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에게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테야.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거다.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장유는 부모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추삭을 반기는 건 가난이 지겹다며 집을 나가라는 아내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갑자기 돌변한 아내의 모습에 추삭은 당황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믿었던 아내의 갑작스러운 이혼 선언을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장유와 그녀의 부모는 집에서 나가라며 추삭을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여기가 내 집인데 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야? 정말 당신 왜 이래? 추삭이 울분을 터뜨리며 아내 장유에게 말합니다. 꼴랑 2억밖에 하지 않는 집을 대출까지 받고서 뭐? 당신 집? 내가 미쳤지. 이런 찌질한 사람이랑 제발 집에서 나가줘. 온갖 모욕에도 추삭이 집을 나가지 않고 버티자 장유는 동생 장전무를 불러 추삭에게 무력을 행사합니다. 결국 집에서 쫓겨난 추삭은 집 근처에 한 달에 500위안, 우리 돈 약 9만원 하는 월세집을 구합니다. 지금 추삭과 장유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명의가 추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딸 소소를 생각해 이 사태가 가라앉을 동안만 잠시 밖에서 살기로 합니다. 생활비가 필요했던 추삭은 장유와 함께 저축한 돈 14만 위안, 우리 돈 약 2,600만원 중 일부를 빼서 사용하려 했지만 어째서인지 계좌에는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내 장유가 미리 손써 계좌의 돈을 모두 빼갔기 때문이죠. 게다가 장유는 남편 추삭의 월급 통장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추삭에게 이런 한 장도 주지 않았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진 추삭은 하는 수 없이 부모에게 사실을 말하고 도움을 받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꽤 시간이 흘렀지만 추삭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인 도움을 받으려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바보 같게도 그는 자신이 인내하고 기다리면 아내 장유가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 6월 장유는 시부모, 그러니까 추삭의 부모가 사준 차를 팔아 9만 6천 위안, 우리 돈 1,800만원을 챙깁니다. 장유는 경제적인 이득은 취할 대로 다 취하면서 추삭에게 매일같이 이혼하자는 문자를 보냅니다. 2018년 8월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은 추삭이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딸 소소는 아내 장유가 키우고 자신은 딸의 양육비를 부담하며 공동 명의로 된 재산은 법에 따라 분할하고 장유의 동생 장전무가 빌려간 돈 5만 위안, 우리 돈 약 9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추삭은 모든 걸 잊고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 곁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중국 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을 기각한 것입니다. 추삭은 절망을 느낍니다. 2019년 1월 7일 추삭의 부모는 기차를 타고 아들과 손녀가 있는 사천 팽주로 향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손녀 소소를 보지 못했습니다. 장유는 추삭과 시부모에게 딸 소소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추삭의 부모는 문자로 소소의 사진이라도 보내달라고 부탁했지만 장유는 그들의 연락을 무시한 채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추삭의 부모는 추삭과 함께 직접 손녀 소소를 보러 가기로 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오전 10시 추삭은 그의 부모와 함께 딸 소소가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갑니다. 세 사람이 소소를 찾으며 거실로 들어서자 갑자기 장유의 아버지이자 추삭의 장인인 장지군이 손에 흉기를 들고 나타나 세 사람을 찌릅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세 사람은 저항도 못하고 그대로 쓰러지고 맙니다. 장지군은 딸 장유에게 전화해 자신이 사이 추삭과 그의 부모를 모두 해치웠다며 경찰에 전화해 집에 강도가 들었다고 신고하라고 합니다. 장유는 약 30분이 지난 10시 41분경에 아버지 장지군이 시킨 대로 경찰에 전화합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추삭과 그의 어머니 양해부는 숨진 뒤였고 아버지 추성애는 아주 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은 급히 추성애를 병원으로 이송하지만
그는 다음날 세상을 떠납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추석은 4번, 그의 어머니 양해부는 3번, 모두 심장을 찔려 그 자리에서 사망했으며 추석의 아버지 추성에는 갈비뼈 부근을 찔려 사망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 3사람은 모두 거실에 쓰러져 있었고 가해자 장지군의 몸에서는 어떤 상처나 몸 다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석의 장모이자 장지군의 아내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 소녀 소소를 안고 있었습니다. 장지군의 아내와 소녀 소소에게서도 어떤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혈흔조차 묻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경찰은 사건 당시 장지군의 아내와 소소는 다른 방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장지군을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합니다. 장지군은 추석과 그의 부모가 집에 쳐들어와 손녀 소소를 빼앗으려 했으며 자신의 행위는 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합니다. 사건 발생 10개월 후 사천성 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 전 장유는 남편이자 피해자인 추석의 친척들을 찾아가 아버지 장지군의 감형을 위해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추석의 친척들은 장유의 이런 철면피한 행동에 학을 떼며 그녀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법정에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장지군의 아내가 증인으로 나서 추석과 그의 부모가 집에 침입해 자신을 때리고 손녀를 데려가려 했다고 증언합니다. 이에 남편 장지군이 나서 그들을 말렸지만 그들이 남편마저 공격해 어쩔 수 없이 남편이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장지군 역시 자신과 그의 아내, 손녀딸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며 만약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먼저 죽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의 말이 끝나자 법정 안의 분위기가 순간 싸해집니다. 장지군의 가족과 그의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검사는 현장 조사 당시 가해자 장지군과 그의 아내의 몸에서 몸싸움의 흔적이나 저항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으며 멍자국 하나 없었다며 그들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빼앗으려 했다는 표현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지적합니다. 추석과 장유는 아직 이혼한 상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들은 부부입니다. 그렇다면 추석은 딸을, 추석의 가족은 손녀 소소를 볼 권리가 있습니다. 빼앗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장지군은 이해지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사건이 일어나던 날 그들이 우리 집에 쳐들어왔을 때 경찰서에 3번이나 전화했어요. 그런데 3번 모두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가족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경찰은 장지군의 말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건 당일 장지군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합니다. 그의 말대로 그가 사건 당일 경찰서에 전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3번 모두 통화 시간이 1초에서 2초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경찰서에 전화한 시간이 범행을 저지르고 난 뒤였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장지군은 범행 도구인 칼이 그렇게 위험한지 몰랐다며 찔러도 죽지 않을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논리인가 봅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어이가 없었습니다. 2019년 12월 20일 마침내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사천상 법원은 장지군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재판 결과에 추석의 친척은 조금이나마 위안받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2020년 10월 28일 2심 재판이 열립니다. 장지군은 양쪽 집안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 큰 싸움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위협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는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입니다. 장지군의 변호사는 피해자 추석의 가족이 가해자 장지군을 용서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합니다. 추석의 친척은 깜짝 놀랍니다. 피해자 가족이라면 자신들을 말하는 것일 텐데 자신들은 그런 탄원서를 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탄원서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가 제 남편과 저의 시부모님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아내인 저와 제 딸은 그를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발 장지군에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탄원서는 바로 장유가 쓴 탄원서였습니다. 장유는 피해자 추석의 아내이자 추성의 양해분의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해자 장지군의 딸이죠. 피해자의 가족이라지만 동시에 가해자의 가족이기도 한 장유가 쓴 탄원서라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으나 법원은 그녀의 탄원서를 받아들여 1심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사형을 뒤집은 법원의 판결을 격분한 추석의 친척들은 SNS에 사건의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SNS는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중국인들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중국 사법부를 비난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사천성 고등법원에서 3심 재판이 열립니다. 2심 재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탓인지 3심에서는 다시 2심의 판결을 뒤집고 원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2022년 6월 21일 장지군의 사형이 집행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인사를 한 그는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정의가 실현된 듯 보였지만 아직도 장유의 동생 장전무는 추삭의 부모에게 꾼 오만 위안을 추삭의 부모를 대신해 그들의 친척에게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추삭과 그의 부모의 재산이 피해자 추삭의 아내이지만 가해자의 딸이기도 한 장유에게 모두 상속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추삭의 아내 장유일지도 모르겠네요.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